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여성 의원들의 삭발 투쟁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섰고 이후 어제 3명의 전현직 의원 또 오늘까지 야권의 릴레이 삭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당정 협의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장관과 친문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상대로 지금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에 지금 그야말로 릴레이 삭발 투쟁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황 대표의 삭발이 정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제1야당의 대표까지 삭발에 나선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서는 지지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면은 모든 언론들이 다 가서 그 대표의 말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좀 무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정기국회에 이 교수단체 연설을 팽개치고 했다라는 것은 되게 저는 무책임한 투쟁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물론 뭐 본인이 이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해오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당 밖에서도 흔들고 있었는데요. 이런 리더십의 위기 차원에서 강한 투쟁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제1야당의 대표십니다. 전 지금이라도 국회장에서 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게 맞지 이런 극단적인 그리고 구태의연한 투쟁 방식을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지금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삭발 투쟁 릴레이 어떤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예, 야당이라는 게 아까 머리를 깎음으로써 국민의 힘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반대입니다. 지금 성난 국민의 마음들, 그러니까 소위 민심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갔을 때도 조국 임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야당이 뭐를 했느냐라고 정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이런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격노한 마음이 정말 청와대에도 전달이 되고 여당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면 이런 성남 민심을 전달하기에는 저는 정말 대표의 삭발 정도는 조족지혈이다. 사실은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야당 생각이고요. 또 이런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게 지금 드디어 조직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이 지금 2,000여 명 이상이 지금 시국 선언을 하고 거기에 법조인들이 가세를 하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촛불 시위를 모든 대학들이 연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느 정권도 민심과 맞서서 지탱된 어떤 정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거스르지 말자. 민심은 그냥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분명한 민심, 국민의 명령은 조국 임명 절대 안 된다. 조국 사퇴하라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에도 이게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요. 자,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야 원내 사령탑들의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피의자 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예고를 했던 거긴 한데 실행에 옮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고무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삭발로 말씀하셨듯이 좀 전반적인 어떤 투쟁 동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정치인은 국민의 소위 말하는 명령,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국민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고무 뭐 이런 것은 저는 저희가 그것을 바래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기국회 일정하고 지금 이 삭발하고는 다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기국회는 다만 이런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연설은 다시 좀 무산이 된 것이 아니라 뒤로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그 대정부 질문도 아까 저 말씀 주셨지만 조국 후보와 조국과 관련해서 많은 대정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문제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그 1심만 잠깐 조정될 뿐입니다. 조정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금 다음 주에 유엔을 가시죠. 그래서 많은 장관들을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장관들이 돌아오면 그때 대정부 질문을 해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수년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좀 해보고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오늘도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그야말로 야당의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도 지금 삭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뭐 줄을 서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비장합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누가 삭발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 저도 아침에 청와대에 갔습니다만 전직 부의장님과 지금 현직 부의장님 두 분이 하셨습니다. 아마 다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2, 3년 동안 우리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조금 이번만큼은 다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그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고요. 뭐 의원님들끼리는 다들 각자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 또 뭐 자기들 일정 또는 자기들 지역구 민심 또 국민 민심을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삭발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이스 챌린지처럼 삭발 챌린지라는 얘기도 좀 글쎄 나오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하여튼 이게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당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걸 조롱하고 싶고 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겠습니까? 아파서 뭐 조롱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좀 비장하고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기국회 이제 시작은 됐는데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연설이 조국 장관의 참석 여부 때문에 지금 뭐 한 차례 연기가 됐었고 다시 이제 날짜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국당이 이 정기국회를 임하는 데서 그게 좀 스텝이 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도 네. 뭐 하실 일을 충분히 하셨어도 한국당의 지지층들에게는 좋은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당 지지층보다 훨씬 많은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이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았다. 네. 교섭단체 연설을 파행시켜서 연기시켰다는 것 자체로 한국당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이 우선이구나. 이 조국 정국을 더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리당략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준엄하게 조국 장관을 꾸짖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듣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전 국민이 다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 칠 수 없다는 거죠? 예, 대표 연설할 이거는 안 되고 네.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질문해서 나오라고 답변도 하는 듣겠다고 거고요. 네. 하고 국정감사는 또 조국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모순되는 주장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기국회라는 거는 그 가장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추석 민심에서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많은 의견은 정말 민생 좀 챙겨라. 국회가 그만 싸우고 민생 좀 챙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기국회를 임하는 한국당의 첫 스텝이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파행시키는 것에서 좀 스텝이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삭발 릴레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뭐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내 머리 깎은 게 율브리너 같지 않냐. 영화 배우를 빗대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본인이 하셨고 삭발식 당시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발인지 아닌지 이제 밝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이 당 대표의 이 비장한 삭발을 희화화시키고 조롱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발에 좀 참여하는 의원들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뭔가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라고 하면은 공천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위기라고 박인수 의원 네. 같은 경우도 복당파 아닙니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도 복당파입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도 한미 정상 간의 통화 기록을 유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5선입니다. 네. 다들 중진으로서 다음 공천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왜 자진해서 머리를 깎는지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또 내부 단속을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황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지지층, 집토끼를 확실히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여성 정치 아카데미에서의 황교안 대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 굶어 죽던 사람들 많을 때 먹고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먹고 살게 만든 리더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이 발언의 분위기도 좀 있고요. 사실 네. 황교안 대표 좀 삭발하고 나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어떤 그런 발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오늘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네. 그 모든 정부는 어떤 정부든지 뭐 정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공과가 있습니다. 네. 다 공과가 있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어떤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폐해도 있기도 합니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 분명한 것은 소위 말하는 가난했던 대한민국, 전후에 가난했던 대한민국, 헐벗었던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 한 시초, 그건 아무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저도 60년대생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세대고 그 모든 과정 시골에서 자랐지만 다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할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모든 정권을 무조건 적폐다라고 몰아붙이는 게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한테는 올바른 제대로 된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역사 교육이고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뭐 덧붙여 얘기 드리지만 아까 전에 우리 강 의원님 민생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망쳐놓은 민생을 어떡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속 망치다가 경제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외교 엉망이죠. 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거 이렇게 빠르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조국 국면에 들어와서 갑자기 민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생 챙기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민심을 읽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의 민심은 조국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 교섭단체 연설은 무산이 된 게 아니고 뒤로 미뤄진 겁니다.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조국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서 질문 그거는 뭐 미리 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조국까지 예, 그래서 지금 그 행사에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 네. 시절에 대해서 지금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공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아마 이제 말씀하시죠? 저런 말씀에 대해서 그시 어려운 시절에 누가 이제 먹여 살려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말을 하면서 좀 더 나가셨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지지층 결집용 발언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사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삭발투쟁 역시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과도한 이 투쟁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홍준표 대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질타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대표의 처신이나 발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새틀처럼 가볍냐라고 당 내에서도 당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박정희를 부정하는 게 역사의 부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네. 5.18을 부정했던 한국당의 그 의원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5.18을 부정한 게 더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논란의 정치권의 공방의 중심에 선 조국 장관 어제 오늘 연이틀 지금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대한정치연대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신임 인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쓴소리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해낼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 역할로 하지 않을 것인지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성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뭐 좋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강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아마 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쨌든 그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질타가 따가웠고 우리 국민들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입었던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질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장관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이런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얻어가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 이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저런 말씀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직생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는데요. 저런 그 야당의 대표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조국 장관께서는 검찰 개혁 이것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예방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 조국 장관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인정을 거겠죠?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뭐 그 이번 조국 사태는 저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상식의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뭐 아까 지지층 결집 그랬지만 그렇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늘어났죠, 있습니다. 예, 지금.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이고요. 절대 여기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성엽 그 의원께서도 이렇게 잦은 사퇴를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심상정 대표도 보면 약간의 그 말을 지금 바꾸기를 합니다. 사실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이 똑바로 정말 간판 그대로 정의가 살아있는 당이라면 데스노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인사를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데스노트 이름 올리면 이번에 임명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 자기 의석수 몇 개 더 얻으려고 이번에도 통과시켜 줬어요. 그때는 통과시켜 줘놓고 지금 여론이 점점 악화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심상정 대표도. 그래서 지금 심상정 대표도 뭐 아주 말을 돌려서 뭐 과감한 자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심상정 정의당이 이번에 조국 임명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조국 감사기였다. 그런데 여론이 나빠지니 여론이 악화되니 이제 슬쩍 다시 조국에 대해서 약간의 비토로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보험을 드는 느낌이다.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들고 그다음에는 뭐 당명을 바꿔야 될 처지에 됐으니까요.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당은 초지일관 이런 장관은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사 내용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또 이들의 아들의 상장도 직인을 오래 붙인 정황이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을 빼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초월, 상식초월 이런 상식초월이 없습니다. 예, 정말 저는 왜 이 교수쯤 되고 조국 교수의 부인, 이분도 교수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압수수색 전날 번거지 모자를 쓰고 그렇게 PC를 빼돌리려고 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 PC를 누구를 시켜가지고 또 하드를 다 교체하려고 했고 이런 걸 왜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지금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표창장을 그 안에 위조를 한 거죠. 위조를 했는데 그 위조한 것을 감추려고, 은닉하려고 지금 PC를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왜 PC를 빼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장면을 딱 상상을 해보니까 영화 기생충이 정말 영화 기생충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딸이 합격증을 위조하는 딸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가 있으면 네가 수석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가 정말 있다면 이 정경심 이 부인이 거기에 단연 교수 특급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고요. 예. 근데 더 지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이 공소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사문서를 위조를 했고, 그다음 이것이 입학에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정말 그 공청회에서 청문회에서 얼마나 조국이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는가. 이걸 상상하면 저희가 좀 아찔합니다. 알겠습니다. 깜찍하다 못해 정말 끔찍한데요. 자, 스토리는 지금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정경심 씨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상 조작할 수 없는 정황들이 더 많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정경심 씨를 소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자칫하면 사모펀드 포함해서 조국 장관 본인도 어떤 피의자로 정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뭐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이제 그 하드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중에 다 압수수색 될 걸 대비해서 본인의 하드를 저는 복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하드에 뭐가 들었는지 본인도 알면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드를 다 없애려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영주에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버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복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그 표창장 위조 부분인데요.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날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날인이라는 얘기는 직접 인주를 찍어서 손으로 찍었다고 공소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검찰이 그 뒤에 이제 또 흘리는 걸 보면은 그 하드에서 뭐 아들 표창장을 스캔 뜬 게 나왔고 거기에서 총장 직인을 그림 파일로 옮겨가지고 오려 붙였다. 그렇게 해서 위조했다는 얘기를 또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공소 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네. 공소시효 1시간 10분을 남기고 무리하게 한 번도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결국 공소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시점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한 얘기를 단 한 번,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서 내 얘기 한 번 하지 못하고 이 최성해라고 하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기소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제는 기소가 됐으니 이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이슈 시간에 다시 또 내용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강신업 변호사와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또 있습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건입니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논의했는데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새 공보준칙은 조국 가족 수사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조 장관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수사팀의 불이익을 빚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강 의원님, 이 오비 일학 논란이 이렇습니다. 뭐 대의는 좋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일단은 조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 걸 감안했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자기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처벌하겠다고 하고 못하게 하면은 당연히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시행하겠다 해서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거 당연하죠. 저희가 그렇게 막 나가는 정당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당연히 읽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가족 관련돼서 일체 지시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건 형법에 나와 있는 처벌 조항까지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검찰은 항상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이걸 가지고 여야는 각자 공격 포인트로 삼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될 인권들은 유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라도 당연히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겠게 하는 잘못된 악습들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더욱더 여론들이 뜨거워졌으니까 조국 가족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 피의사실 공표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 공보 준칙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한국 땅에서도 조국 가족 수사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함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족 수사 이후에 한다라고 하면은 오해가 불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 앞에 또 저희들 주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었다. 예, 무릎을 꿇었죠. 네. 그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별건 수사 이런 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형법에 나와 있고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문정부나 그 민주당이 유리했던 그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 이유로 그런 정당한 이유로 계속 주장을 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 수석조차도 예전에도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본인의 일이 되니까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자, 박상기 장관께서 이 준칙 개정안을 만들어서요. 발표를 하려다가 조국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괜히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보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가족, 자기 부인들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포토라인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언론에 이런 사실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준칙을 만든다? 잘못된 거죠. 저희가 어제까지 계속 주장을 계속했는데 드디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사 마무리되고요. 마무리되고 공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형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옳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될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정치 조국 관련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후에 이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라는 공보준칙을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검찰 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시행을 못했던 거지 조국 장관 건이 터져서 이걸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거는요. 제가 예결위인데 박상기 장관님 지금 워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워딩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규칙 개정이 이미 논의가 됐는데 조국 수사 때문에 개정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유보시켰다라고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전국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 같은데 발언지는 민주당, 또 내용은 현역 중진 물갈이 이런 겁니다. 파장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에서 회자됐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모 중진 의원의 스마트폰이 촬영된 겁니다. 지인이 보냈다는 메시지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강제하려 한다라는 우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가 좀 술렁술렁하는 것 같은데 강 의원님 지금 초선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김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실제로 이 현역 중진 물갈이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기사가 어제 기자들한테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4년 동안에 2번의 평가를 합니다. 전반기는 했고요. 후반기 평가를 하면서 그 출마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출직 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저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길래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뢰하는 어떤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들 평가하는데 출마하지 않을 분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런 것이었지 이게 당에서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해에서 시작됐다? 네, 저는 인위적 물갈이라는 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우리 의원들 각자가 자신의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의정활동들을 평가하면서 결단해야 할 문제이지 인위적인 물갈이가 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만 정권의 실세로도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부원장도 불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양 원장이 총선 관련해서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5월 말의 발언입니다.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모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원팀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 원팀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불출마하기로 한 것도 결국은 일부 중진 의원들의 용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찬 대표도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5월과 7월에 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경선 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뭐 몇 프로를 물갈이한다든가 그런 그 생각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락은 역시 당대표의 면담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양 원장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이거는 약간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먼저 나서겠다. 물갈이 하자라는 어떤 제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16년 총선 앞두고도 저희 당에 우리 양정철 원장과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양정철, 그다음에 윤건영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스스로 네. 당에 뭔가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당에 대한 충정에서 나온 얘기이지 인위적인 물갈이를 저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은 저런 사람들의 저런 그 용기 있는 결단들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아, 나도 정말 이제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역할을 다 했다. 더 이상 내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당에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자발적인 어떤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네. 자, 김 의원님, 민주당의 이런 조치들 지금 뭐 현직 장관들 뭐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장관들도 안 나갈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발언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조국 정국을 총선 정국으로 여권에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정치권의 모든 뉴스라는 게 큰 사건이 터지면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덮기 위해서 다른 뉴스를 다 생산해냅니다. 그건 여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조국 이 사태 이걸 좀 덮어보기 위해서 다른 큰 뉴스를 이것저것 아무리 써봐도 안 되니까 이렇게 결국은 총선 제일 관심 있는 이런 총선을 한번 끌어낸 것 같은데요. 지금 한가한 공천 노름, 총선 노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지금 전국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그다음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움직일 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천이나 이런 선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의도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의도는 있겠지만 이걸로 덮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저는 것 덮을 수는 같고요. 절대 없다고 네. 보고요. 사실은 많은 걸로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아까 전에 뭐 그 저희 당에 삭발한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싶어서 이걸 뭐 공천하고 억지 춘향격으로 막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이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지만 다른 의원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같이 이제 공천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그런 삭발 투쟁 동참은 진정성의 발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 삭발한다고 공천 주고 이러면은 지금 다 삭발하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공천 이야기는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저는 공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것도 용태도 스스로 물러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단 1명도 없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다 마찬가지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 추하게 물러날 건가 아니면 당당하게 물러날 건가 그것만 저는 선택하는 게 아까 남아있다고 총선 봅니다. 노름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는 그럼요.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요. 그렇죠. 한국당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뭔가 다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공천의 룰이라든지 어떤 의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겠죠. 네, 당연하죠. 지금 공천 룰도 민주당도 뭐 대강 잡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당도 드래프트는 잡았습니다. 초안은 잡은 상태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든 야든 지금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해졌고 이제 정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아까 뭐 정말 감동이 있는 국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공천 룰 또 그런 공천 혁명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장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